이야. 야, 맛있겠다. 좀 먹어야 되네. 아, 저런 거 할 때는 앞에 삼겹살 같은 걸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참 되게 지글지글. 살찌네. 지금 딱 저녁 시간인데. 오늘 중간에 한 번도 안 먹기만 해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오늘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약 올리면 안 되지 이거. 지금 저희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보니까 그냥 음식을 뭔가 대한 대체식품 같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식업을 제가 20년 넘게 했었는데, 뭐 푸드테크에 대해서 조금 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뭔가가 있구나 이게. 이 과정들이 지금 다 푸드테크라는 거잖아요. 우와. 이야. 뭐가 많네. 기본적으로 개인이 이제 먹기 위해서는 시작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원료를 생산할 것이냐. 요즘 팜테크, 스마트팜 많이 이제 양식을 또 해서 예전에 이제 해양에서 한 거 육지에서도 많이 양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식 과정의 기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좀 더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환자식도 나오고 고령 친화 제품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제조 가공 부분도 있고요. 스마트 유통, 뭐 가장 흔히 여러분들께서 요즘 사용하고 계시는 온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먹던 식당에서 먹던 어디 급식을 가더라도 이제는 다 서빙, 주방, 로봇, 뭐 이런 키오스트 등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빠르게 이렇게 사회에 되게 일상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가보니까 공항에서는 이제 음식 줄 때 기계가 이렇게 와서 맞아요. 주더라고요. 음식점도 또 그런 거. 긴 그릇도 올려놓으니까 기계가 쭉 가고 맞아요. 그거 보고 와, 이 기술의 발전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뭐 현재 그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데 한 5,500달러, 그러니까 약 한 600조 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먹는 거에 진심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 최근 한 2020년까지는 한 연평균 38% 정도 성장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올랐네. 와,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통계적 자료이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 중에서 먹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쓰는 것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한 600조 이상의 규모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이제 한 4경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나 이제 이런 산업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사면은 자동차는 안 사시는데 이제 먹는 건 매일 주문해서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다를 수 있죠. 저희가 진짜 사실 데이터 많이 다루잖아요. 통계 맞아요. 수치. 경 들어보셨습니까?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경까지 갑니까? 단위가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서경은 근데 너무 그럼요. 낙관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을 거와 연관된 거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식량에서부터 제조에서부터 외식에서부터 이제 유통에서부터 음식을 조리하고 버리는 전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자레인지도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밥솥도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관된 산업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 근데요, 쌤 말씀대로 이제 푸드테크라는 게 되게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외부에 있는 음식을 집에서 주문하고 배송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 간의 이런 어떤 이 무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커진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빠르게 이렇게 사회에 되게 일상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뉴스 속 문제가 아니라 내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구나. 그런 거를 장을 보다 보면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진짜 식재료 가격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이 많이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이 언제 가격이 어떻게 폭등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식량을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올해 CES 이제 소비자 가전 기술에서 글로벌 10대 트렌드로 푸드테크 분야 중에서 스마트팜 분야가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이제 라이즈 가든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식물 씨앗이 담긴 캡슐을 이용해 가지고 토마토, 상추 등 12종류의 식물을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였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뿌리에 이제 안개 형태로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분사해서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에 비해서 물 사용량을 99% 우리가 이제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철제 프레임 없이 공기 주입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기술을 선보여 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고 이제 물을 주고 다 자랄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 재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양을 딱 필요한 만큼을 정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흙이나 이런 거 없이 소량의 수분만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채소를 맞춤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물을 99% 줄였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대박이다. 저거 사진만 봐도 좀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채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흙에 이제 뿌리를 심고 이렇게 해서 자라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하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 같기도 하고 완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깨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우리가 팜테크 분야를 개발하는 이유도 있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의 이제 문제가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은 노동력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테크, 이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제 6년근 인삼. 이제 홍삼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면 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또 농약도 아무래도 이제 계속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싹삼을 가져다가 한 20일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배양하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유효 물질을 똑같이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서 그 맞춤형 물질들을 우리가 이런 최적 기술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푸드테크 분야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연구해서 불편한 걸 해결하면 다 이제 테크로 해결을 하지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해서 한 가지 기술은 아닐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융합 기술을 통해서 이제 푸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이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학교 급식 조리에도 로봇이 급식 로봇이 들어갔다라는 로봇이요? 식 로봇? 그런 뉴스도 봤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이런 조리 작업을 대신할 급식 로봇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저 이제 학교에 이제 조리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은 또 조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안전 이슈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 조리 과정 자체가 네. 반복적으로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리사분들의 불편함도 해소를 하고 또 그 안에 위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서비스가 더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하고 정교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급식에서의 어떤 현장의 활용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또 좋은 점이 있긴 하네.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인구 변화, 기후 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맞는 이런 차세대 식품, 대안식품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because of the technology available to us today, can now turn these tools to sustainable food production. Technology with purpose. 콩고기 이런 건가? 아, 저걸 봐도 생각보다 내가 배가 많이 안 고픈데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생강께 오기 전에 낮에 밀키트 팔다 왔습니다. 스테이크랑 푸드테크업에 종사하시는군요. 예, 그쪽 제가 푸드테크에 종사하는 분이다 보니까 낮에 또 이거 하기 전에 아, 어쩐지 좀 덜 배고프더라. 아, 어려서 오늘 화가 좀 들났네. 윤상 씨는 그게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게 비건들이 드시는 콩 뭐 이런 게 대한식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입맛이 이렇게 싹 이게 떨어지는 것 눈으로만 같은데. 봐도 그러신가 아, 봐요. 유빈이 많이 먹었대요, 유빈이 저걸 비건 저는 근데 학교 급식에서도 콩고기가 되게 많이 나오기도 아, 했었고 그랬구나. 대한식품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저런 식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뭔가 아직은, 우리가 아는 맛이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 고기는 살짝 고기여야 다르기는 되고 그렇죠. 콩은 콩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을 때 고기랑 맛이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런 맛있는 고기보다 고기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찾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 대체당, 그죠? 예, 설탕 중에서 좀 더 요즘 제로 음료. 칼로리가 그런 제로 거. 음료들. 스테비아. 당상 같은 거 들어가는 거. 필요해.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유나 이제 이런 고기를 대체하는 건 대체 우유, 대체 육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대체 유는 콩으로 만든 이제 두유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대체 커피, 카페인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식물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도 대체 알코올. 취해요? 먹으면 취합니까? 대체 알코올? 알코올은 알코올 맛은 내지만 네. 취하진 않는 거. 커피의 맛은 내지만 그거를 뭐하러 먹어요? 대체 알코올 이런 게 좀 많이 아쉽네. 취하려고 먹는 건데. 맛있는 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저녁에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녁에는 좀 카페인 때문에 조금 피하시고 싶은 분들은 맞아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디카페인 많이 커피를 먹지. 드시는 거. 또 오늘은 술자리에는 왔는데 오늘은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즐기고 하려면 이제 싶으니까. 또 알코올이 없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식품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네. 그 대체 식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직접 한번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못 봤어. 저기 뭐예요? 이게 달걀 둘 다 가짜. 네, 스크램블 둘 다 아 가짜 근데 이거 아니에요? 왼쪽이 진짜 같은데?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왜요? 뭔가 적당히 흰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서. 그쵸? 적당히 뭔가 이거 그냥 계란 풀어서 달걀 풀어서 만든 오믈렛 같은 느낌이고 아니야, 달걀이 근데 이게 반대일 수도 있는 게 근데 그러니까 흰색을 넣기 위해서 네. 뭔가 이렇게 무슨 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거기에 약간 안 섞이는 안 섞이는 흰 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요거는 근데 사실 또 유민상 씨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전문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근본적인 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서 구분 안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어서 구분이 안 가야지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예. 화가 나신 건가요? 아, 그럼요. 계속 보여주기만 하고 지금.
예,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한번 두 개를 두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야, 진짜로요? 그렇죠. 사실 뭐 콩고기 같은 거는 접해봤어도 가짜 달걀은 먹어본 적이 나도 없거든요. 처음이에요. 오. 좋아요, 좋아요. 대체 주세요. 달걀? 제가 궁금해요. 우와. 우와, 지금 나오고 우와,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맛집 프로그램 같다. 저희 오늘 맛과 함께로 잠시 맛과 함께. 시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접시를 다들 받으셨어요. 실물로 보니까 왼쪽 거. 좀 느껴지고 굉장히 냄새 맡아보고 싶어. 진짜. 냄새부터 그쵸? 한번 좀 맡아볼까요? 냄새부터? 냄새? 달걀 냄새야? 두부 냄새. 두부 냄새. 두부 냄새. 이게 햄이 들어가 너무 있나요? 예쁘다. 햄이 아니구나. 달걀 맛이야. 오른쪽은 딱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두부에 달걀 섞은 맛이 약간 나는데요? 이거 오른쪽 것도 두유로 먹어봐야겠다. 두유랑 달걀 섞어가지고 만들면 약간 요런 맛 나요. 오른쪽. 근데 난 오른쪽이 더 맛있는데. 근데 맛있다. 오른쪽이 더 맛있어. 왜 맛있지? 고소해. 오른쪽이 확실히 조금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분유 맛이 나요. 놀라운 점은요. 네. 네. 두 개를 섞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발견이에요. 먹어볼래.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됩니다. 네. 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죠? 예. 교수님 이거 포테토 그러면 인지 이거 아니에요? 준비할 때 직접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게 사실 오른쪽이 이제 식물성 달걀이고 왼쪽이 이제 이게 진짜 달걀인데 외형으로는 아예 구분이 잘 안 되실 거고요. 여기 근데 이거 맛있- 접시 아래쪽을 보면요. 아, 써 있어요? 정답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자, 이렇게 아, 그러네. 달걀. 아, 이렇게? 네. 자, 보여드릴게요. 시작해 가서. 드셔야 돼. 여기 그 도자기는 이렇게 먹는 거 분량 아니에요, 그거? 확보하시네요. 자,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대한 달걀을 다 대한 드셨어요. 달걀. 아니 근데 선생님 맛있다. 이게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게 뭐 좋아요. 네. 비슷해. 그런데 뭐 스크램블 하면 달걀이랑 비슷해. 네. 근데 달걀은 말이죠. 계란은 찐 계란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후라이도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달걀이고 결정적으로 달걀 폭탄 못합니다. 이게 달걀 됩니까 이게? 이거 그게 약간 반숙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 분리가 안 뚝배기 된다 우리 이런 건가요? 달걀찜 폭탄 달걀찜 못하잖아요 이거. 홍보는 가능한가요? 몽글몽글하게. 달걀 이제 폭탄 스크램블은 아까 전에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원육에 가까운 거, 네. 원료 계란이던 똑같은 모습을 이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좀 더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현재로서도 어느 정도 3D 프린팅이 되던 아니면 이제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성 계란은 이제 아주 작은 예이고요. 대안의 식품들은 뭐 종류가 이보다 훨씬 많이 있죠. 뭐 그중에서 우리가 대안육 그러면 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콩이나 뭐 해조류와 같은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얻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물성 대한육인데 또 이제 고기의 피의 색깔과 맛을 낼 수 있는 흔히 이제 헤모글로빈 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량 생산해서 이제 식물성 고기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고기와 유사한 피 색깔 또 피 맛을 낼 수 있어서 훨씬 더 고기와 비슷한 식물성 대체식품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실험실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배양육이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배양육. 실제로 이제 배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의 세포 중에서 부위별로 우리가 원하는 줄기세포를 배양액이 담겨 있는 생물 반응기에서 이제 넣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동물들도 좀 복지가 좀 있어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가축을 이제 키울 때 사료도 먹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물도 주고 뭐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지만 이 메탄가스를 이제 또 배출하는 것들이 또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축산만 가지고는 인류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포를 배양해서 하는 배양육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이런 미국처럼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를 허가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 아마 배양육 시장이 한 4,500억 달러, 한 58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전체 육류 시장이 아마 3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배양육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비건 음식보다도 이쪽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저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공장에서 그냥 고기를 마구 찍어낼 거 아니에요. 막 이만큼. 숯불 한우 그쵸.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그러니까 수 있는. 저렴하게. 아, 좋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만한 게 수천만 원으로 막 그렇게 나니까 물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요만한 게 수천만 원이었어요. 수천만 원. 처음엔 진짜요? 처음에 1억 원 막 이랬어요. 요만한 패티 하나가 맨 처음에.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가격이 될 겁니다. 2013년도에 아마 햄버거 패티 하나를 이제 배양육으로 처음으로 생산해봤는데 그때 3억 5천만 원 정도. 3억 5천만 원 정도. 이런 게 아니군요. 패티 하나가요? 쌤,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뭐 이런 분들이나 먹는 거지.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네. 저 세상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슈퍼카 하나. 일본적으로 먹기에는 먹으면 너무 없어지는 아파트 하나, 비싼데요? 야, 아파트 하나 먹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한 10년 안 돼서 이제 2022년도 미국 발표에 따르면 배양육 한 450g 정도에 100달러 정도니까 13만 원. 뭐 지금은 이제 우리 돈 한 13만 원 정도가 되면 이제 내려오긴 떨어졌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가격적 경쟁력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 어떤 식품들 중에서 고기 외에도 우리가 대체적인 어떤 단백질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해조류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 곤충에서 얻는 것들, 이제 미생물에서 얻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식 외에도 이런 상당히 다양한 대안식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곰팡이 베이컨. 곰팡이 베이컨이나 치커리 커피. 잠깐만, 더 오른쪽 맨 끝에가 제일 어디예요? 황당한 겁니다. 에어미트. 에어미트. 에어미트 솔직히 뭔가요?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에어미트가 뭐예요? 공기인데 지금 공갈빵은 공기고기라니. 알았는데.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갈고기예요, 공갈고기. 자린 고기가 따로 없네 이거. 저런 기술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이제 나사에서 이제 우주에 가서 이제 먹는 음식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세포 배양 식품들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이고요. 네. 참 요즘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김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김값이 금값이 됐다 뭐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맞아. 그럼 이왕 바다가 넓으니까 해조류로 뭘 만들어서 그걸 저렇게 대한육처럼 만들면 가격도 싸고 우리나라 수출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김값이 금값인데 뭘 또 딴 걸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걸로. 더 넓게 하면 되는 거죠. 바다는 넓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대량 먹는 생산. 것도 부족한데. 그쵸, 해조류 이제 대한육. 해조류라고 하는 이제 원료가 네. 이제 점점 이제 많이 인식되고 김밥을 포함해가지고 해외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식물성에 대해서 가치를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물에 있는 어떤 여러 단백질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해조류에 있는 아미노산은 이제 콩에 있는 것들하고는 이제 조성도 다르고 맛도 좀 다르고 그리고 함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선의 이제 연육 등에 혼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그런 아미노산을 갖다가 얻어서 이런 이제 식물성 또 대한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어묵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네. 생선 들어가고. 너무 너무 근데 신기하다. 이게 미역이나 다시마 그러네요. 이런 게 고기 색감을 낸다라는 게 그쵸.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놀랍지 않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들판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형 그랬더니 그 시절. 왜요? 곤충식품 연구도 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곤충을 이용한
그런 단백질 보충제나 이런 영양 제품들, 건강 제품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에는 아마 1,900종 정도의 그 곤충이 아마 20억 인구 이상들이 이제 소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이 이제 곤충 단백질을 식품을 먹고 있거든요. 특히 식용곤충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유용한 어떤 식품 원료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의 이제 식량농업기구인 FAO가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성 면에서 곤충이 가축 사육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 소비량이나 사육 시설 공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 강도도 크지 않아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차세대 식품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사실 곤충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상상을 계속 해봤거든요.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서 이번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설국열차 있잖아요. 근데 설국열차. 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아직도 약간 그럴 수 있지. 어렵다. 서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상상만 해도. 예, 아직은 이제 식용곤충 섭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것 자체를 먹는 것보다 곤충으로부터 단백질만을 뽑아내거나 이제 오일을 뽑아내서 유용한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고부가 가치화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그냥 원물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뭐 햄버거 패티나 또는 파스타 등의 여러 제품에 적용되는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뭐 배양육이나 곤충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블루푸드라는 게 뭐 뜨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블루푸드라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또 파란색이야. 뭐가 나오나 봐. 파란색이 뭐 맛없어 보이는 게. 다이어트 음식인가? 블루푸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기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니까 고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산물에 대한 어떤 영양과 환경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이제 이런 수산 자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대안을 찾는 것들 이제 블루푸드라고 하고요. 블루푸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21년도 9월에 네이처 표지에 이제 영양적으로 이제 부족하거나 탄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물의 어떤 다양성들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부터인데요. 생선 그러면 가장 불편한 게 이제 이런 가시가 이제 굉장히 불편한데 너무 싫어요. 네, 요즘에 이런 블루푸드 테크에서는 이제 수산물에서 가시를 빼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보여지는 것처럼 이 수산물 자체를 마치 육상에 있는 어떤 축산처럼 똑같이 만들어내는 블루푸드 배양육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양육이다라고 안 적혀 있었으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가는데 근데 저거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요? 네,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우리 푸드 3D 프린팅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생선 살의 모양을 똑같이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원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잉크화 시켜가지고 노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연어의 경우에는 100%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식물성이나 이제 배양육의 이런 수산물들이 영양적으로도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누가 먹을 거냐에 따라서 개인화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존에 이제 어류가 갖고 있는 오메가3나 이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머리 좋아지라고 DHA만 계속 넣어서 만드실 것 같은데 피치 과다. 과하다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치 중에서도 뭐 참다랑어 같은 종류는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계속 지금 환경 문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3D 프린트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면 정말 바다 생물들 좀 멸종도 막고 함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 세계 자연기금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참치 개체 수가 74%가 감소됐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특히 이제 참다랑어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획하는 것들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획량이 이제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양 생선이 좀 더 이렇게 보편화되게 되면 어류를 좀 희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바다도 이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 어류에 의해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이런 원료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더 우리가 식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루푸드는 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원들로부터 이제 영양적 가치를 비교했을 때 더 영양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참치 뱃살 쫙 썰었을 때 그냥 기름 쫙 나온 거 그냥 김에다가 탁 해가지고 뭐 이 맛이 있는 건데 그게 그것까지 만들어내겠지. 프리토로 그냥 아예 참치 한 마리 그냥 쫙 뽑아내고 그대로 썰어가지고. 한 마리에?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생각을 못했네. 이제 완벽하게 다 속이는 거야. 그럼 이런 속도로 푸드테크가 활성화되면 지금 우리 생활과 아주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러네. 그렇죠. 보다시피 이제 푸드테크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만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 푸드테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질문 중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가장 매일같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게? 매일같이 하는 질문? 가격, 맛이 괜찮냐? 가격? 기술? 저희는 얼마? 사실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항상 아이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밥 뭐 해주지? 아, 그럼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겠지.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는 생각? 자식이 없어. 얼마나 많이 팔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전 그걸 어떻게 팔지.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 잘 나올까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있어. 무슨 질문 오늘 할까? 아나운서님 말씀이 가장 유사한 답변인데요. 네. 오늘 뭐 오늘 뭐 먹을지가 제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너무 중요해요. 이 메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겠죠. 맞아요. 오늘 떠오르는 게. 그게 네. 또 부족한 영양소를 찾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맨날 부족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민상 씨 같으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네. 우리가 이제 내가 스스로 찾지 않아도 척척 우리가 추천해주는 그런 우리가 사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심지어는 다 해주기까지 하고요. 어우, 청원해야지. 네. 이 정도면 청원해야지. 나랑 삽시다. 얘랑 저랑 네. 근데 이 정도면 말이죠. 혼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완벽합니다. 아 진짜 너무 필요해요. 청원해야지. 혼자 살아도 되겠는데요, 진짜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음식을 음성 AI한테 물어봐서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를 가장 쉽게 어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답을 찾아주는 게 요즘에 얘기하는 AI에다 이제 음성 기술들이 붙인 것들이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식당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제품을 찾아줄 수도 있고 어머. 어떤 식재료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나도 대표적으로 너무 뭐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라고 하는 이제 음성 AI가 비서 역할을 한 거죠. Alexa, what should I eat? Blue apron. Ooh, pizza. Alexa, add celery to my grocery list. You already have celery on your grocery list. 오늘 내가 또 먹고 싶은 것들을 빠르게 주문하고 배송해주는 모든 과정들을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메뉴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모든 식품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이 아주 무서운 시도에 뭐입니까? AI가 안 정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거 우리 없으면은 운전할 때 주문 그러잖아요. 못해. 맞아. 내비 없으면 길 못 가. 알려주는 하는 것처럼 이제 AI가 안 알려주면 우리가 그러네. 음식 길을 알려주는 거구나. 음식기를. 맞아. 근데 저희가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매장에서 보이는 걸 샀다가 그런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주문하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공급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얼마나 다양하게 빠르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는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수요를 갖다가 다 세분화해가지고 이 생애주기나 건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식단 제품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설계해주는 그런 어떤 시대로 왔고요. 실제로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음식이 자기한테 혈당을 높였는지 어떤 건강 영향 미치를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나 맞아요. 여러 가지 운동화에서. 인발 이런 것들 통해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측정하기 네.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식품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시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환자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무거나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 뭐 알레르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양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이 식단도 좀 꼼꼼히 챙기고 식재료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게 좋기도 좋은데 순간 머릿속에서 약간 절망편 버전이 떠올랐어요. 절망편이요? 절망편 버전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강아지랑 다를 게 없는 거 있잖아요. AI가 필요한 영양소만큼 주는 거야. 어제 유민상님은 이미 10,000칼로리를 오버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그릇에 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좀 더 줘. 안 됩니다. 이미 오버입니다. 그냥 강아지들 그 밥 자동으로 떨어져서 똑같아. 이만큼밖에 안 주는 거야. 비슷한 내 신세. 약간 이런 어두운 면도 떠올랐어요. 칼로리 수나 양을 많이 측정을 해놔요. 세팅할 때. 일부러 1kg. 기계를 많이 껴보자. 오버해놔, 오버해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네. 놀라운 게 이제 저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60, 70 넘어가면 요즘은 키오스크로 메뉴 이렇게 하거나 뭐 앱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린 힘들어요. 근데 말로. 음성으로 보이스로 해놓고 내 걸 다 세팅해 놓으면 자 아침 좀 준비해줘 알지? 이러면 다다다닥 해주면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하면 되지 이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뭔가 소비자의 데이터는 그만큼 굉장히 푸드테크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이제 식판을 스캐닝하는 기술들이 있어서 자기가 나중에 먹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음식을 버렸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먹은 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고 네. 그럼 부모님한테는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음식에 있어서 쓰레기를 이제 우리가 줄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영양소지만 그러한 것들을 대체함으로써 음식물을 줄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제 푸드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푸드테크의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이제 우리가 버려지는 농산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이게 뭔가 품질이 이제 소비자의 기호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춤형으로 가공하고 또 만약에 이게 식품으로 사용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재활용 포장지 같은 이런 원료 쪽으로 우리가 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오히려 고부가 가치로 재생하는 그런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가치 소비도 푸드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게 80억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생이지만 조만간 이제 100억까지 가는 거는 거의 예정된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 100억 인구가 음식을 남기게 되면 인류가 지속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적 가치,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윤리적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원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헬스. 사람과 지구가 하나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방식으로 일회용품을 우리가 먹는 거에 관련돼서 사용하고 또 하나가 사실은 축산을 하다 보면 도축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푸드테크의 새로운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수입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제 많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식품을 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리 알고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얼마나 음식에 진심이신지 저희가 굉장히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푸드테크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이런 시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푸드테크 산업은 소비자 중심이고 이제 이런 소비자의 어떤 수준이 높고 우리가 이제 식품과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첨단 기술을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소비자의 수준과 첨단 기술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이 푸드테크 산업에 있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그 먹은 거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요즘에 소비가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큼 새로운 어떤 맞춤형 상품들을 빨리 소비자가 접하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주도적인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건 이제 이런 산업들이 잘 연결돼서 앞으로 이제 소비에서부터 유통에서부터 이런 차세대의 대한식품, 업사이클링 또 이런 스마트팜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들이 이제 우리가 연계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인재와 기술과 자본이 중요한데 역시 자본은 이제 큰 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벤처하고 협업이 필요하고 또 대학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네. 창발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영어로 하면 이머전스라고 합니다. 창발? 이머전스는 응급 상황 이런 거 아니에요? 창발? 근데 창발? 저거 무한대. 저 무한대. 메비우스 메비우스의 띠요? 아 메비우스의 띠. 벗어날 수 없는. 그래. 사실 이게 X하고 O가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반토막은 없고 없어요. 네, 창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 이제 남이 안 하는 거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문제 해결의 책임자를 제가 이제 XO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드신. XO 하는 것들이죠. 엑소. 그러니까 이제 창발은 민상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네네. 유사한데요. 네네. 이머전시한 사람이 합니다. 뭔가 절박한 사람들.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뭔가 지구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근데 절망적인 시나리오 계속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먹을 게 없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머전시였어요. 창발이군요. 저. 창발 인재였군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뭔가 공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지고 공감하신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제2의 이제 유민상님이나 제2의 슈카님이 이제 나오겠죠. 창발 인재 얘기하시는데 우리 석천님 빼놓으시면 식품업계 지금 굉장히 서운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창발이죠. 예, 뭐 장발은 아닙니다만 제가 창발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약간 창발을 대신 보세요. 사과드릴게요. 네. 창발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보다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먹는 거에 진심이셔야 되니까 아마 석천님께서 가장 이 푸드테크 분야의 창발 인재가
인재이시고 앞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또 라이브 커머스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맞춤형을 뭔가 제시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네. 계속되고 우리나라가 좀 선두그룹이 되면 또 다른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돼도 소비자들한테 쓸모가 없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사양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걸 도와줌으로써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창발과 또 이런 푸드테크를 같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세계를 사로잡기 위해서 일단 우리 시장이 탄탄하게 그리고 넓게 확장되려면 소비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소비자가 정말 밥의 진심이잖아요. 아, 맞아요. 한국이 약간 먹는 거에서 진짜 진심인 게 한국인. 우리나라 먹방도 외국의 플랫폼에서 고유명사 됐지 않습니까? 먹방이잖아요. 먹방. 네. 우리가 앞서갑니다. 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푸드테크 산업에 있어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의 문제 해결 산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소비자와 기술의 창발 정신을 가지고 이 산업에 있어서 푸드 솔루션을 사회 전 세계에 우리가 제시도 하고 동시에 우리 어떤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